안녕하세요. 제28회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시험을 잠깐 살펴보면요. 27회 시험에서는 합격자가 22,340명이 합격했습니다. 2차 응시자 대비 31.1%가 합격을 했고요. 올해 시험은 10월 28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올해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올해가 작년하고 차이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면제자가 올해 2차만 응시하는 분들이 21,15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2차만 응시하는 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차만 응시해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을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빼고는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도 모두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개략적 절차를 말씀드렸으면 이제 18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연역인데 연역, 유래는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유래, 역사인데 연역, 이것은 오직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연역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인가제 그리고 또다시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역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업은 우리 중개제도 효시가 객주, 객주는 객상주인, 떠돌아다니는 상단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영화도 객주라는 영화도 있었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객주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하던 것이 아니라 여관업이라든지 무역업 등도 했습니다. 자, 이 객주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간.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다. 거간은 사람들 사이에 거주를 하면서 흥정을 붙여서 돈을 받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 거간들 중에서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거간을 가거간 또는 집거간,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각회. 이 각회가 1995년도 8회 시험에 딱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는 역사, 연역을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알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업공개사의 직접적인 조상은 각회, 집주름이고요. 중개제도 효시, 집주름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개제도 효시, 시초는 객주가 되겠습니다. 이들 가거간, 집거간, 집주름,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기, 복덕, 복을 파는 장소라고 해서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가제로 바뀌었는데 인가제는 1890년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1893년부터 한성부 서울에서
그간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그간인가제를 시행했다. 이 객주 그간 규칙에 의의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관련 법제도이다. 최초의 법제가 객주 그간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93년부터 그간인가제를 시행하다가 다시 자유업으로 바뀌었는데 자유업은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면서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간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그간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정도 통치를 하다 보니까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취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소개영업 취최 규칙에 의의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객주 그간 규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 때는 이 허가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시구업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허가제는 1983년 12월 30일 지금 우리가 하려는 법의 처음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법은 종전 소개영업법하고 다른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신고관청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신고인데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는데 자격시험이 1회 자격시험이 1985년 9월 22일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면서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다가 지금도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정되기 전부터 복덕방을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제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출신 성분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인중개사법 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1989년 12월 30일 법 1차 개정이 되기 전에 허가받은 중개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상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중개인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격제도가 도입됐고요. 세 번째는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종전 소개영업법에서는 과태료였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가제가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자격제도는 처음 시험이 85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허가받을 수 있었다. 그분들을 이름하여 중개인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벌칙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과태료였는데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론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 법 제7차 개정이 이루어져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규제들을 완화해서 협회도 이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임의 설립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허가와 신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등록입니다. 신고는 민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하면 적법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거고요. 허가는 허가관청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그런데 등록은 신고와 같은 점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은 신고와 같고 허가와 다릅니다. 근데 신고와 다른 점은 허가는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법무사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개략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론은 지금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등록은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 등록 요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연역이 되겠고요. 우리 교재 18페이지부터 있는데 시험에는 딱 8회 시험에 한 번만 출제됐기 때문에 시험에는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21페이지 법 제정 목적입니다. 이 법 제정 목적은 지금까지 9번 출제됐습니다. 28번 시험을 실시해서 9번 출제됐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법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목적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고 하면 X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하면 X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전부 X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해도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페이지 거기에 기출문제 20회 기출문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리언의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디귿, 부동산 개업공개사의 적절한 규율, 그런 말 없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도 없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있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하면 X입니다. 자, 목적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이때까지 9번 출제됐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해마다 나오는 것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페이지. 역시 22페이지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간법. 자, 그러면 중간법이라고 했는데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자,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중간법.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민법.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공법은 우리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행정법 이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부동산 공법이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 공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중개계약.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고, 양가로 3번은 또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그래서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민법하고 충돌하면은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절대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먼저 적용합니다. 또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협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들입니다. 자, 이런 법인들은 특수법인, 특별법을 적용받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특별법을 적용받으니까 지역농협이나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려면 법제구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할 때는 중개업법이라고 했는데 이 중개업법이 2006년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르다가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개업법이었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법 이름이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다. 자, 그러면 다음은 특별법 했고요. 양가로 4번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외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령의 구성. 법률이 있고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릴 뿐이에요. 자, 법규범 순서를 보면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이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죠. 그래서 최근에 삭제된 게 민법의 임대차 20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장기 존속 기간 20년이 있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법률에서 삭제됐습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법률이 51개 조문이고요.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합하면 118개 조문입니다. 118개 조문. 여기에서 200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우리가 40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면 이 40문제에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니까 200개 지문이 출제되죠. 200개 지문 중에 법조문이 118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 법령 조문이.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범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법률은 국민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듭니다.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요.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이죠. 시행규칙은 각 부령, 각 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부령. 그래서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령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하고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요. 이 법규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 이런 말을 하죠.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다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자, 지금까지 한 말들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것 목적 하나가 9번 출제됐습니다.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23페이지에 있는 제3절 용어의 정의, 이건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앞에 한 거는 목적 하나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제3절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가 법 조문에 보면 2조에 있는데 6개가 있습니다. 6개. 자, 그래서 6개의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조작적 정의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법마다 쓰는 용어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어가. 자, 예를 들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대도시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시면 큰 도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도시라고 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근데 세법에서 대도시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한다. 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마다 도로도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다릅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합니다. 4m 이상을 도로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4m가 안 되면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 공법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 2m 도로가 있습니다. 2m 도로가 있고 여기 가로 세로 10m, 10m 각각 10m, 10m가 있다면 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도로는 4m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4m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1m 후퇴, 또 반대쪽으로 1m 후퇴입니다. 만약에 반대쪽에 도로 하천, 철길, 하천 등이 있어서 후퇴할 수 없다면 한쪽으로 다 후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법 시험에 출제됐는데 첫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얼마인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라고 봤을 때 대지 면적이 얼마이냐? 자, 대지 면적은 도로로 11m를 후퇴해야 되니까 9m가 되겠죠. 그래서 9m 곱하기 10m 하면 9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건폐율이 50%라는 말은 절반밖에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지 면적의 반만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의 용어 정의는 보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을 한 것을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고요. 건축 면적은 반밖에 못 지으니까 4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고요. 건축 연면적이 얼마냐 이 말이죠. 건축 연면적도 용적률이 100%니까 90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 1층 면적이 45제곱미터니까 2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 정의란 이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용어 정의를 받고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란 뭐냐면 중개란 우리 교재 지금 23페이지 중개가 나와 있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알선하는 것.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중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중개를 검색하면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알선하면은 중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게 권리금,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권리금을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5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돈을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는데 이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이나 이동식 세차장은 아무나 알선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밖의 권리가 있는데요. 그 밖의 권리.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가 있는데 이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그 다음에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중개상 권리이다. 자,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했는데 이때 저당권 등은 건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환매권이 있는데 환매는 다시 산다 이런 뜻이 있죠. 환매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있고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갑이 나중에 1억을 을에게 갚으면 을은 반드시 그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갑에게 되팔기로 약속한 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에 대한 환매 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1억짜리 부동산이 5년이 되니까 이게 만약에 3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5년 만에 3억. 근데 1억을 갚아야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병한테 팔 수 있습니다. 2억에 팔면 병은 갑에게 2억을 주고요. 또 을에게 1억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유치장에 가면 우리 못 움직이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세입자가 집수리비를 지출했는데 주인이 집수리비를 안 주면 그 집을 꽉 잡고 나가지 않고 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 성립에는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유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도 양도할 수 있는데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고요.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 지상권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그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약정지상권이 있는데 약정지상권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정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따라서 민법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한다. 자, 법정지상권은 민법 30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366조가 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네요. 6조가 아니고 제10조.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다음에 관서법. 이렇게 관서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해서 5개가 있는데요. 민법 시험에 출제된다면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민법 366조는 토지도 갑의 소유고 건물도 갑의 소유인데 임의경매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다가 임의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이 갑 건물은 을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에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법 366조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립된 법정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저당권도 설정할 때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이번 시간 중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딱 2가지입니다. 목적은 시험에 9번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X, 국민재산권 보호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중개가 중요하죠.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알선하는 것, 대토권을 알선하는 것 이런 것 모두 중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개 대상 권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해당되는데 그 밖의 권리가 바로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인데 이 저당권은 비록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해서 역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